안녕하세요.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마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깨어있는 젊은 시어머니들이 많아 며느리들이 전보다 편안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시어머니를 만나 아주 호되게 고생해야 했습니다. 아마 암에 걸린 것도 그 스트레스 탓이 컸을 거라 짐작해요. 암 수술 후 맞이한 첫 번째 추석날,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사 준비에 가담하지 못하더라도 시어머니에게 얼굴이라도 비춰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숟가락을 들 때조차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엌일에 방해만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관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제 앞으로 앞치마를 던지셨습니다. 얼른 들어와서 제사 준비부터 해라. 보다 못한 남편이 저 대신 나서 오늘 일하는 건 무리라고 말해줬지만 어머님은 요지부동이셨습니다. 넌 이 집 며느리잖냐? 그것도 큰 며느리.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야. 게다가 이 제사는 너희 시아버지 제사잖니? 그러니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직전까진 며느리돌이 해야지. 그게 맞는 이치야.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에게 항변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왔는데 그렇게 어렵사리 살아서 해야 하는 일이 고작 시부 제사상 차리는 거였다니. 그걸 하다가 죽어야 한다니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지난 시간 동안 무조건 어머님 요구에 맞춰주려 아등바등했던 저와 남편을 생각하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허탈감이 들었네요. 저는 지금이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지만 결국 밝혀야 할 진실. 그래서 전 준비해왔던 서류를 꺼내 저를 뜨악하게 보고 있는 시어머니 앞으로 던졌어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디서 이런 못되어 먹은 짓을 하고 있어? 내 인연을 그냥... 이렇게 외치며 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자마자 옆에 있던 남편은 시원하게 어머니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늘 순하고 상냥하기만 하던 남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지 않았다면 제가 대신 시어머니를 때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과연 저와 남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착하기만 했던 저희 남편이 왜 이렇게 분노한 것인지 저희 사연을 들어보시겠어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나 5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5년이지 연애 초반 3년 정도는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남편에겐 편찮으신 아버님이 계셨는데 저를 만나다가도 병원에서 어머님이 호출을 하시면 아버님께 달려가야 했거든요. 건강하던 아버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통까지 겹쳐지시는 바람에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셨대요. 그래도 다행히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할 수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이것만도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 호출이 오는 날은 물론이고 굳이 전화가 오지 않는 날도 하루 일과의 마무리는 아버님 병실에 들르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아버님이 불편한 게 없는지 봐드리고 어머니 대신 밤사이 병실을 지켰죠. 주말도 대부분은 아버님 곁을 지켜야 했던 탓에 남편은 제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점을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살피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 결심을 더 굳힐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왜 간병인을 쓰지 않고 그렇게 직접 아버님을 돌봐드리려고 하는지는 조금 궁금했어요. 오빠, 매번 이렇게 어머님이랑 교대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간병인을 쓰는 건 어때? 처음엔 간병인을 썼었지. 근데 아버지가 너무 불편해하셨어. 게다가 어머니가 다른 환자 간병인들을 보니까 죄다 돈을 많이 받으면서 환자를 막대하는 건 기본에
밥이나 약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잘 씻기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힘들지만 나랑 어머님이 계속 교대를 하기로 한 거야. 그치만 오빠는 낮에 일을 하는데 밤에도 쉬질 못하니 건강 상할까봐 걱정이야. 동생이랑도 가끔 바꾸면 안 돼? 걔는 아직 학생이잖아. 지금 공부하느라 바빠. 이런 일 하기에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날 무척 아끼셨어. 장남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나에게 엄격하셨는데 아버지는 늘 날 믿고 지지해 주셨거든. 그래서 이렇게라도 그 보답을 하고 싶어. 남편은 이렇게 늘 장남이라는 책임감을 품에 안고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주말엔 저도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가곤 했는데 그런 날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셔서 병원에 갈 땐 으레 아버님 좋아하는 죽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초반에는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해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이라도 잔 거야?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버지가 니들 온다고 아침 일찍부터 목이 빠지게 기다리셨는데.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아버님은 괜찮다고 허허 웃으셨지만 어머님은 자식으로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쩌냐며 남편을 잡으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함께 야단을 맞아야 했죠. 다행히 아버님이 제가 쌀난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셔서 그날의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지만 저는 그래도 공부한답시고 코빼기 하나 비추지 않은 동생보다는 애쓰고 노력하는 남편이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늘 구박을 일삼는 어머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장남이라는 이름 아래 남편에게 너무 과한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3년 동안 남편은 반낮 없이 직업정성이었는데 애쓴 보람도 없이 아버님은 결국 돌아가셨고 저희는 2년이 지난 후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도 큰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문상객들이 꾸준히 왔는데 그분들께 바로바로 인사드려야 한다면서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자리를 지켰거든요. 어머니는 울다 지쳐 장례식장 안쪽에 있는 방에 가서 내내 누워 계셨고 남편보다 5살 어리다는 시동생은 어디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다가 담배를 피우러 가끔 나갔다 오곤 했습니다.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는 남편을 보니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나라도 그 곁을 지켜야겠다 싶어 발인이 진행되기 전까지 내내 남편 옆에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아직도 학생 신분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시동생 쪽 문상객으로 학생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꼭 시끌벅적 무리를 지어 오곤 했는데 아직 장례식 예절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절도 어찌하는지 몰라 어정쩡하게 상조와 인사를 했고 곧바로 테이블을 잡아 앉더라고요. 저는 그들 앞으로 식사와 함께 떡, 과일 등등을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냉장고에서 직접 소주와 맥주를 꺼내 들고 오더군요. 여기서 술 마셔도 돼요. 문상객 일행이 물어보자 시동생은 상관없다는 듯 괜찮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여기 꼰대들도 많이 마시고 가. 그러니까 걱정 말고들 먹어. 그들은 신나하며 다들 잔에 집어들었고 곧 시동생과 무리들이 앉은 테이블은 술집처럼 분위기가 변했어요. 왁자하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낄낄거리다가 옆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말 술집에 온 것처럼 놀고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몇몇 분들이 보면서 눈치를 주었어요. 저도 여차하면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 작정으로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시동생에게 걸어갔습니다. 야, 여기가 술집이야. 적당히 소란 피워. 내가 뭐 어쩌는데? 내 문상객들 앞이야. 형도 예의 좀 차려. 예의는 네가 먼저 어겼지.
여기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이야. 이렇게 히덕거리면서 술판 벌리고 노는 데가 아니라고. 뭐? 말 다 했어? 술이 들어가서 했는지 시동생은 비틀거리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대거리를 했어요. 그렇게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안쪽 방에서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들이냐? 왜들 이렇게 소란스럽게 굴어? 남편과 시동생은 어머님이 나오시자 잡고 있던 멱살을 놓고 어색하게 서 있었고 시동생의 문상객들도 주섬주섬 짐을 챙겨 하나둘 나가더라고요. 두 사람 대신 제가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뜻밖에도 저희 남편의 등을 세게 내리치시더군요. 너는 형이 돼서 그렇게 사람 많은데 동생 망신해줘야겠니? 사람들이 여기서 뭐 어떻게 있다가든 무슨 상관이냐? 술을 먹든 소리를 지르든 지들끼리 웃고 떠들든 그저 와서 너희 아버지 소천하신 거 애도해주는 것만도 간사하게 여겨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애도의 자세예요. 남의 장례식에 와서 잔치날처럼 떠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 자식 저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슬퍼하기라도 하는 거예요. 넌 무슨 소리 그렇게 해? 그럼 부모 죽은 거 안 슬퍼하는 자식도 있냐? 얘가 겉으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속으로는 아주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다. 너는 가만 보면 네 동생을 아주 깔보는 구석이 있어. 아주 너만 효자고 너만 잘났지. 저는 당연히 시동생이 혼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어머님의 비난의 화살은 죄다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까 시동생이 사람들과 떠들어댄 모습을 막상 보았다면 저런 말씀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수그리고 있는 남편을 보니 제가 괜한 말을 꺼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한바탕 쏟아내신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동생은 담뱃갑을 들고 나가더군요. 하루에 담배 한 갑을 모두 바닥내는 걸 보면 평소에 흡연량이 엄청난 것 같았습니다. 다시 상조 자리에 앉아 한숨만 푹푹 쉬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며칠 새 얼굴 살도 쏙 빠지고 몸집도 더 작아진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때문에 속상하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아마 어머님도 아까 그 모습을 봤다면 도련님 등짝을 때리셨을 거야. 아니, 어머니는 안 그러셔. 내가 잘못해도 내 탓, 동생이 잘못해도 형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내 탓. 어머님은 늘 내 탓을 하셨어. 아마 오늘도 내가 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라고 하셨을 거야. 오빠 너무 힘들었겠다. 억울하기도 했을 거고. 그치만 도련님도 속상하긴 한 모양이야. 내내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저 녀석은 원래 소문난 꼴초야. 아무 일 없어도 저 녀석은 하루에 기본으로 한 갑은 피운다고. 덕분에 난 담배라면 아주 질색이 돼버렸어. 시동생은 꽤나 이른 나이에 담배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전화가 온 것이죠. 시동생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다고요. 가정에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셨던 모양인데 그날 어머니가 잡은 사람은 시동생이 아닌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너, 네 동생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제가 저렇게 담배라면 환장을 하게 된 거냐? 너 형으로서 어떤 모범을 보인 거야? 그놈의 모범이라는 단어를 하도 듣다 보니 남편은 어느샌가 그 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늘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마치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도 어머님께 야단을 맞는 건 자기였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게다가 시동생은 자기가 잘못을 해도 형이 혼나니까 늘 형을 우습고 만만하게 봤고 나쁜 짓을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돌아온 아버님의 첫 제사 때부터 이 모습은 저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이번 제사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내는 첫 번째 제사인 거 알지? 그래도 명색이 첫 제사인데 좀 푸짐하게 치러서 주변에도 음식을 나눠드려야 아버지한테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과일이면 아무리며 음식값이 엄청 올랐더구나. 그냥 간단하게 지낸다고 해도 돈이 꽤 들 것 같은데 어찌할지 모르겠다. 아버님의 첫 제사를 앞두고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몰랐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같이 준비할게요. 어머님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럴래? 너랑 나랑 반반씩 하면 내가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으니 네가 전을 맡아서 해와라. 내가 과일이나 나물 같은 건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사 음식 재료를 제가 따로 다 사서 전을 일일이 부치고 하는 데만도 시간과 돈이 꽤 들어가는데 제사비 명목으로 용돈도 따로 드려야 했거든요. 나중에서야 친구들에게 말을 하니 음식하는 대신 돈으로 때운다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 혼자 그 많은 음식을 감당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제가 맡은 게 전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제사 음식 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전이었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게 전을 맡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혼자서 전을 부칠 때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온 집에 진동하는 기름 냄새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남편을 아껴주시던 아버님의 제사라서 더더욱 정성을 들이게 되었어요. 도련님은 안 오세요? 지난번 할아버지 제사 때도 안 오셔서 이번에는 오실 줄 알았는데. 걔가 시험 기간이라 여간 바쁜 게 아니더라. 앞으로 너희 아버지 제사 때마다 걔도 시험을 봐야 하니 매번 미안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너랑 상민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다. 상민 씨도 요즘 야근이라 매일 늦어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먼저 온 거고요. 그러다 상민 씨 건강이라도 상할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시동생 안 온 거 눈치 주는 거니? 아무리 바빠도 상민이는 와야지. 장남인데. 그 장남 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매번 빠지는 게 당연한 집안 행사도 저희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사도 반드시 11시에 지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서 제사 끝내고 집에 가면 남편은 씻지도 못하고 뻗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께 뭐 하나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장남이라는 자리는 받는 것 없이 한없이 내어주기만 하는 자리인 것 같아 조금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러다 11월이 넘어가면서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게 미리 단단히 각오하라고 일러주더군요. 자기네 집은 손이 좀 커서 한 번에 80포기씩 김치를 담근다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종종 김장을 도와줬다고도 하시는데 아버님이 쓰러지신 후에는 남편이 그 역할을 담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결혼 후엔 당연히 제 차지가 되었죠. 어머님이 김장을 한다고 하신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시래기가 자리를 잡았는데 모두 끝내고 나니 저녁 7시가 넘어가더라고요. 제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정말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았고 벌겋게 물든 손이 따끔따끔 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우선 저와 시동생네 각각 10포기씩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먹다가 모자라면 더 갖다 먹으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에 김장김치 10포기를 싣고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황급히 오셔서 말리셨어요. 니들 지금 그것만 가져가게? 네 동생 것도 같이 가져가야지. 상진이는 자기가 와서 직접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요? 걔는 지금 수험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여길 어떻게 와? 누가 실어다 줘야지. 그건 남편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차에 김장김치를 막 싣기 시작한 게 10시쯤이었는데 이걸 시동생에게 갖다 주려면 남편은 왕복 3시간을 운전해야 했어요. 보나마나 다음날 출근했을 때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다음 주 토요일에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여쭤봤죠. 그 사이에 김치 맛이 편하면 어쩌려고. 갓 담근 걸 갖다 줘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오늘 만든 수육도 가져가려면 다음 주는 너무 길어. 그냥 오늘 온 김에 상진이한테도 갖다 주고 가면 좋잖니. 그새 수육까지 따로 챙겨 갖고 나오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희는 다시 차 트렁크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쏟는 정성의 반절만큼이라도 우리 남편을 챙겨주길 바랬지만 언제나 큰아들에겐 이런 일이 당연지사였어요. 수원까지 운전하면서 남편은 몇 번이나 졸았는지 모릅니다. 애써 눈을 부릅떠가며 정신을 차리려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조수석에 앉아 남편의 잠을 깨우려고 무지 애를 써야 했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어디든 눕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오죽하랴 싶어서 졸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동생에게 김치와 수육을 건네줬을 때 시동생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아, 엄마 이런 거 만들지 말라니까 기어이 또 보내시네. 우리 집 냉장고는 크기도 작아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넣어. 아, 냄새. 거기까지 졸음에 참아가며 간신히 가져다 줬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이렇다 보니 남편은 기운이 빠져 보였어요. 시동생에게 뭐라도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육 접시도 식탁 위에 올리면서 엄마가 너 먹으라고 이걸 다 했다. 저 김치랑 같이 먹으니 맛있더라. 꼭 먹어. 이 말만 했을 뿐이에요. 더 말을 섞다 보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희는 음식만 전해주고 바로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쓰고 구긴 종이뭉치처럼 구겨진 남편의 마음을 쫙쫙 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옆에서 노력한다 한들 잘했다는 어머님의 한마디보다 강할 순 없었어요. 어머님의 인정 한마디면 남편은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 말을 듣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인정받는 게 보고 싶어서 저도 물심양면으로 남편을 도왔어요.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가 나간 것 같다는 어머님 말씀에 보일러도 수리해드렸고 냉장고도 교체해드렸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어머님이 환갑잔치는 평소와 달리 친척분들에게 모두 연락하여 좀 크게 하고 싶어 하시기에 호텔에 예약을 해서 고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아주 행복한 표정이셨어요. 간만에 밝은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효자인 우리 남편도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형님,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두셨어. 이렇게 듬직하게 어머니 잘 챙기고 곰살 맞은 아들 보기 요즘 힘들어요. 그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호사를 누리잖아. 내가 아들을 잘 둔 건 맞지만 아들 하나만 잘 둔 건 아니지. 상진이도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친척분들이 남편만 두둔하는 말을 하는 게 걸리셨는지 어머님은 굳이 시동생 이야기를 꺼내며 자리에도 없는 시동생 편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다른 어른들의 칭찬이 마치 어머님의 칭찬처럼 느껴졌는지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더라고요. 그럼 시동생은 지금껏 뭘 했냐고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공부한다는 이유로 모두 나 몰라라였습니다. 무조건 직장 다니는 형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결국 저희 부부가 모든 걸 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환갑잔치를 준비할 쯤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없어 매일 눕고만 싶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최근 무리를 많이 한 탓에 면역력이 약해졌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샤워를 하는데 겨드랑이 근처에서 뭔가 먹물 같은 것이 잡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갔더니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유방암 2기였던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와 남편은 아직 초반이나 마찬가지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었어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병실을 잡아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데 환자들이 밀려있던 건지 병실이 여간해서 안 나는 통에 그걸 기다리는 데만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그 사이에 혹시 암세포가 다른 데로 퍼져나가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루하루 병원에서 오는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에도 남편의 전화로 한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벌써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계약 기간이 다 되었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 문제는 아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분이 저희에게 임대인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제가 그 집의 임대인이라고요? 제가 그 오피스텔의 주인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통화를 마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서울에 남편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살던 세입자가 이제 다른 곳으로 나가려 하니 부동산에 한번 나와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있다는 것을 남편도 저도 몰랐던지라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변호사 친구분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저희가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를 받은 것까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기에 저도 남편을 따라 같이 나갔습니다. 많이 놀랐지? 나도 어제 중개인 연락을 받고 이제 때가 됐구나 싶었다. 사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미리 부탁한 일이었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아버지는 제게 이 오피스텔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해주셨거든요. 당연하지. 이 오피스텔은 너희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거였거든. 괜히 미리 말했다가 오만 사람이 달라고 하면 마음 약한 네가 선뜻 내줄까봐 아끼고 있던 거였다. 너희 아빠가 제일 걱정한 게 그 부분이야. 그래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셨던 거지. 알고 보니 시아버지에게는 서울에 오피스텔이 한 채 있었는데 그걸 병상에 계시면서 남편 명의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친구분께서 법적 대리인으로서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셨고 이건 시어머님도 모르는 아버님과 친구분 두 분만 아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아니라 제 앞으로 주신 거죠? 아, 그거야. 엄마는 이미 아버지가 준 집도 있고 아버지 몫의 연금도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 다음 차례인 네 몫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지. 너희 엄마가 널 엄청 드자비질한다면서? 네가 워낙 물렁하고 착한 탓에 혹시라도 엄마한테 선뜻 내줄까봐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오래 계약한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그때 알려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마도 자신을 아껴주었던 아버님이 생각나서였겠죠. 유난히 엄격한 어머니만 남은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아버님이 더욱 그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은 전세보증금도 따로 통장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으셨는지 이자도 꽤 불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을 남편에게 건네주시면서 친구분은 남편을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닌 자신에게 오피스텔을 물려주었냐고 남편이 물었을 때 친구분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보였거든요. 전 분명히 뭔가 그 친구분이 숨기는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기존의 세입자를 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쓰던 날 저도 남편을 따라 부동산에 갔어요. 그리고 명의 이전 당시 법정 대리인이었던 친구분도 함께 도밍했죠. 남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좀 얼떨떨해 보였어요. 갑작스럽게 집을 소유한 사람이 되다 보니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변하는 것은 없다.
그저 이 집은 네 몫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생각 말고 그냥 네가 쭉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누가 힘들다고 손을 벌리거나 해도 이 집만은 꼭 지키고. 그런데 왜 아버님은 어머님께 이걸 맡기지 않고 굳이 변호사님께 부탁하신 건가요? 명의 변경이라면 어머님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게 말이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친구분은 몹시 당혹스러워 하셨어요. 뭔가 큰 비밀이라도 들키신 것처럼 말이죠. 변호사님, 저희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 거죠? 그게 뭔가요?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재차 물어보자 친구분은 한숨을 크게 폭 내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유, 상민이 너희 엄마 아빠가 재혼 부부라는 건 알고 있지? 아, 네. 아버지께서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잠깐 결혼 생활을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돌아가셨다고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워낙 짧고 오래전 일이라 이젠 기억도 흐릿하다고. 그런데 그게 왜요? 혹시 그 여자분이 이 집이랑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너희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거든. 그런데 그 아내가 죽으면서 이곳을 떠나게 된 거고, 그때부터 다른 세입자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란다. 그럼 전에 결혼한 여자분과 함께 살았던 곳이라 어머님께는 말씀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저씨께 부탁드린 거였군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에 결혼 생활하던 집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괜히 어머니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네가 그런 생각을 할까 봐 너희 아버지가 더 말을 못 꺼냈던 거야. 너는 여러 말 할 것 없이 아버지가 남긴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받으면 된다. 네가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애써왔던 거 아버지랑 내가 다 아니까. 친구분은 정말 친아버지처럼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당부하셨어요.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이 집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랜 시간 아버지의 뜻을 지켜주신 친구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친구분께 잠시나마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감사한 와중에도 왜 자꾸 아버님이 이 집을 빼앗을까봐 전전긍긍하셨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남편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10년 넘게 이 집에 대해 숨기셨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드디어 병원에서는 병실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고 이틀 뒤로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남편은 마냥 기뻐했지만 저는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남편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편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드자비를 하던 시어머니 행동과 굳이 친구분에게까지 부탁을 하며 오피스텔을 남편에게 물려주려 했던 아버님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굳이 저는 어머니께 과일 선물을 들고 찾아가 제가 암인 걸 밝히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쩐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딱 약골처럼 보이더라니. 아니, 암세포가 그리 생기는 동안 뭐 했어? 네 몸 네가 잘 챙겼어야지. 아주 둔에 빠져가지고. 너 상민이 호래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네 몸 관리 잘하거라. 네 남편 호래비 만들어봤자 또 나만 고생이야. 암에 걸린 며느리에게 한다는 말이 약골이라느니 남편 호랍이 만들지 말라느니. 시어머니는 걱정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머니의 그런 말들이 제 의혹에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차를 마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의 머리카락들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챙겨간 봉투에 몰래 머리카락을 넣어두고
인사를 드린 뒤 그 집에 나왔어요. 앞으로 제가 이 집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집에서도 남편의 머리카락 몇 개를 채취하여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제 수술이 끝날 때쯤이면 결과가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면서도 저는 오로지 남편 걱정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라도 옆에 있지만 저마저 떠나가 버리면 남편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일어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언을 하듯 수술 전날까지도 남편에게 당부를 했죠. 오빠, 내 몸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거 다 소용없더라. 그저 내 마음 편하고 내가 좋은 게 제일이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꼭 참으면서 살았던 게 새삼 억울해졌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내가 왜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살았나 싶어서. 그러니 오빠도 힘든 건 힘든다고 말하고 자기를 아껴줘. 어머님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지도 말고. 남편은 알겠다고 했지만 워낙 여린 사람이라 마음이 놓이진 않더군요. 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마음 약한 남편을 걱정하셨는지 100번 이해가 됐습니다. 하늘에서도 아버님이 이런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던 걸까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했다는 것 때문인지 한동안은 어머님이 남편을 호출하지도 않고 잠잠하시더군요.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히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할 때까지도 어머니는 문병 한번 오지 않으셨지만 와서 어떤 악담을 할지 모르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 이 결과를 남편에게도 알려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께 인정받기 위해 나등바등 노력하는 남편을 옆에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그 이후의 선택은 남편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죠. 제가 태어났다고 마냥 신나하는 남편의 행복을 깨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그날 저녁 남편 앞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했던 남편도 서류를 찬찬히 읽으면서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오빠, 내 마음대로 이런 검사 진행한 거 미안해. 하지만 아버님이 왜 그렇게까지 어머님 몰래 오빠한테 오피스텔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건지 이유를 알아야겠어서 그런 거였어. 이거 정말 나랑 어머니 걸로 검사한 거 맞아? 서류를 집은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마 그동안 어머님과 살았던 시간들을 되짚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거나 칭찬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지난 세월들. 남편의 얼굴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였다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난 설마 지금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닐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 정말 어릴 적부터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비록 날 구박하고 눈에 띄게 상진이를 이부하는 게 보여도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다 소용없었던 거구나. 난 어머니한테 그냥 남의 자식이었던 거구나.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끝내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울면서 어깨만 들썩이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다가가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부모에게 상처받아 마치 어린 남자아이처럼 흐느끼는 남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남편을 꼭 껴안아 다독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암 수술로 맞이한 첫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몸을 채 추스르기도 전이어서 남편은 이번 추석을 그냥 건너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무리해서 일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셨기 때문에 얼굴이라도 비추자는 마음으로 추석날 아침 일찍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니 멀쩡해 보이는구나. 수술이 잘 돼서요.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잘 됐다. 얼른 들어와서 제사 준비부터 해라. 가져간 짐을 채 다 놓기도 전에 역시 시어머니는 제 앞으로 앞치마를 던지듯 놓으셨습니다. 부엌을 보니 이미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음식 재료들이 제비하게 놓여 있었죠. 보다 못한 남편이 저 대신 나서주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 그냥 어머니 얼굴이라도 뵈려고 온 거였어요. 이 사람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의사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넌 네 와이프 아픈 것만 눈에 보이고 그동안 혼자 일하느라 했었던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냐? 아들내미들은 결혼하면 죄다 남의 식구 된다더니 틀린 말 하나 없구나.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사람 이제 막 암수술 받은 환자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저 사람 대신에 제사 때마다 와서 도와드렸잖아요. 넌 이 집 장남이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일한 걸로 생색내지 마라. 남들은 자식들 결혼시키면 죄다 아들 며느리 덕보면서 산다는데 난 아픈 며느리 대신해서 혼자 일이나 하고 며느리 봤어도 좋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혼자 수술대에 올라 눈을 감으면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의 고통과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 시집와서 여태까지 어머님 말씀 걸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내년 김장의 제사에 집수리에 환갑잔치, 그 외 자질구레한 물건들 사는 것까지 저 어머님이 요구한 거 다 들어드렸어요. 제가 영영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봐주십사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나요? 넌 이 집 며느리잖냐? 그것도 큰 며느리.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야. 네가 특별히 나한테 더 잘한 것도 없다. 게다가 이 제사는 너 시아버지 제사잖니. 그러니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며느리돌이 해야지. 그게 맞는 이치야.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에게 항변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왔는데 그렇게 어렵사리 살아서 해야 하는 일이 고작 시부 제사상 차리는 거였다니. 그걸 하다가 죽어야 한다니 너무 웃기지 않나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온다더니 전 눈물은커녕 오히려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새어나오던 웃음에 인해 저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깔깔거리며 거실 한복판에서 웃어 제꼈습니다. 저게 미쳤나? 하라는 제사 준비는 안 하고 왜 웃고 자빠졌어? 큰 수술 받더니 머리가 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짓을 하고 있어? 내 인연을?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자마자 금방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아챌 것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탁 소리가 나도록 시어머니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남편에게 맞은 뺨을 감싸준 채 어안이 벙벙해 있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희를 부려먹을 작정이셨어요? 네? 대체 언제까지? 지금껏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호라. 네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그동안 네 착한 척이 꽤나 오래간다 생각했다. 이 애미애미도 몰라보는 후레 자식. 이제 서방 없는 년이라고 이 애미가 웃어 보인다 이거냐. 그래서 널 낳아주고 키워준 나한테 손찌검 뭐래. 낳아주다뇨 누가요. 이 서류를 보고도 그런 거짓말이 나와요. 남편은 자기가 직접 결과지를 꺼내 시어머니 눈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어느 한 곳에 시선이 꽂히더니 눈이 시둥그레졌어요. 그동안 난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날 미워하고 거부하는지. 그저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했으니까. 장남이니까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한다. 장남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 장남이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 그놈의 장남. 그래서 난 내가 더 잘하면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상진이가 잘못을 해도 나를 혼내고 내가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의심하고 비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피가 마르고 가슴에 멍이 들었는 줄 알아요. 그게 다 내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날 그렇게 차별하고 미워했던 거냐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바락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게 밝혀지고 나니 더 잘됐다는 심산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너 내가 낳은 내 자식 아니다.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너 다 키워줬잖니. 낳아준 애미만 애미고 키워준 몸은 모두 날아가는 거냐. 그래요. 입혀주고 먹여줬죠. 입혀주고 먹여준 대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저를 부려먹었잖아요. 상진이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면서 나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어머니 입안을 혀처럼 부려먹었잖아요. 입혀주고 먹여준 값을 해야 한다면서요. 내가 거저먹은 게 어딨어요. 그래, 이제 알겠네. 늘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 나는 진작부터 네 본색을 알고 있었지.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착한 척, 올바른 척. 그래서 아무리 널 마음으로 품으려고 해도 정이 안 갔던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자 남편은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사라졌던 모양입니다. 함께 시댁으로 오면서 남편은 제게 어머니가 진실을 밝혔을 때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모든 걸 묻어주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어머니가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던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래요. 그동안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 지금까지 키워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젠 소름 끼치게 싫은 아들내미 얼굴 억지로 보실 필요 없으세요. 처음부터 남남이었으니 원래 자리로 돌아갈게요. 당신도 얼른 나와. 그렇게 남편은 서둘러 옷을 챙겨 제 손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날이 시아버지 제사라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그 상태에서 전을 붙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오래전부터 고아나 마찬가지였다고요.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신 셈이고 아버지도 안 계시니 자긴 고아라면서 엄청 서럽게 울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얼른 건강해져서라도 남편의 곁에 오래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이후 시동생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시동생은 수원에 있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기숙사 규칙을 어기고 밤에 몰래 술판을 벌이다가 걸린 모양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결국 퇴소 조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다녀야 하니 급하게 밤을 구해야 했겠죠. 그런데 지금 돈이 어디겠어요. 그동안 알바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걸요.
그러니 저희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상진아, 이제 나 너랑 어머니한테 줄 돈 없다. 그동안 어머님이 필요한 거 나 혼자 다 해드렸잖니.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 이제 네 앞가림은 네가 스스로 해. 아니면 너 끔찍이 아끼는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해보든지. 전화기 너머로 시동생이 뭐라 소리 지르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집의 전세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버님이 물려주신 오피스텔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곳으로 이사가면 어머님도 저희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참, 아버님 제사는 저희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제사를 지내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희의 마음을 아버님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늘 어머니한테 끌려다니던 남편이 다시 정신 차리고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아버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삽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보니 정말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좋은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걸 하시며 사십시오. 물론 건강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